1940년대 제 이름은 한나였어요.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가족과 평화롭게 살았죠. 초록빛 들판과 맑은 시냇물 소리가 어우러진 작지만 소중한 삶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어울려 뛰놀았고 저녁에는 어머니가 끓여주신 따뜻한 수프를 먹으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곤 했어요. 제게는 사랑스러운 남동생도 있었는데 우리는 매일 밤 별을 세며 꿈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절이었죠. 하지만 나치의 그림자가 들이우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유럽 전역을 휩쓸던 전쟁의 불길은 결국 저희 마을까지 집어삼켰고 평화는 산산조각 났죠. 평온했던 삶은 한순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군인들에 의해 우리는 개토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존엄성이 허락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철조망 안에서는 매일같이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끝없는 공포가 우리를 옥죄어 왔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깥 세상은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고 하루하루가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공동 화장실은 넘쳐났고 식량은 쥐가 파먹은 빵 한 조각과 묽은 수프가 전부였죠. 잠시라도 벽에 기대어 쉬려 하면 감시병의 날카로운 채찍이 날아들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이미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공포와 굶주림의 연속이었어요. 개토의 비좁은 공간은 우리의 숨통을 조여왔고 희망이란 단어는 사전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우리는 짐승처럼 기차에 실려 아우슈비츠라는 이름의 죽음의 수용소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은 비좁고 어두웠으며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절규로 가득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었고 화장실도 없어 우리는 서로의 몸에 의지한 채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달리던 기차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코를 찌르는 역겨운 냄새가 저를 감쌌어요. 그 냄새는 시체 타는 냄새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인간의 고통이 뒤섞인 듯한 끔찍한 악취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의 문이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나치 병사들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우리를 강제로 내몰았고 저는 순식간에 가족들과 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의 눈빛은 아직도 제 가슴에 사무칩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짐승처럼 분류되었습니다. 남성, 여성,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뒤섞여 있었죠. 고통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다음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치욕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선별이라는 이름의 나체 행진이었어요. 우리는 강제로 모든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제 몸이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는 순간 모든 존엄성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죠. 겨울바람이 살을 내는 듯한 추위 속에서 수많은 시선들이 우리의 몸을 훑었습니다. 마치 상품을 고르듯 무감각한 그들의 시선은 우리의 영혼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제 눈앞에는 임신한 여성들이 혹은 몸이 조금이라도 비대했던 여성들이 나치의 눈에 가치 없다는 이유로 즉시 가스실로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비명은 아직도 제 귓가에 선명해요. 그들은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나치 병사들은 미동도 없이 그들을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임신은 생명의 축복이어야 마땅한데 그곳에서는 죽음의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나치는 유대인의 번식 자체를 말살하려 했으니까요.
저는 겨우 20살이었지만 이미 삶의 모든 희망을 잃은 듯 했습니다. 마치 몸속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단지 숫자에 불과했고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은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외모에 따른 운명의 갈림길이었습니다. 한 생존자의 증언처럼 수용소 대원들이 외모가 조금이라도 준수한 여성을 막사에서 끌어내 사탕을 주고 작은 방으로 데려가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리고는 짐승 같은 그들의 욕망을 채우는데 이용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한없이 유린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애써 시선을 피했지만 그 광경은 제 뇌리에 깊이 박혀 평생 저를 괴롭힐 겁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연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쾌락과 지배욕에 사로잡힌 악마들의 눈빛이었죠. 밤이 되면 막사 곳곳에서 기미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고 우리는 그저 귀를 막은 채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차례는 내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우리를 밤새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그 밤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했던 옷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부적절한 크기의 더럽기 짝이 없는 누더기였죠. 찢어지고 해진 옷들은 우리의 몸을 제대로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유대인의 종교적 의복을 훼손하여 만든 옷들이 배급되기도 했습니다. 신체를 가리고 싶은 곳조차 제대로 가려지지 않는 옷은 우리의 존엄성을 더욱 짓밟았고 우리를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더욱 쉽게 노출시켰어요. 매일매일이 성적 학대의 위험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수용소와 개토에서 강제적인 성적 관계는 흔한 일이었죠. 독일 병사들과 경비원들은 유대인 여성들을 잔인하게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참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항은 곧 죽음이었으니까요. 그들의 잔인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강제로 옷을 벗겨졌고 머리카락까지 깎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몸 수색이 아니라 굴욕을 주기 위한 의도였죠. 전통적으로 머리를 가리는 유대인 여성들에게 머리카락을 깎는 행위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우리에게 단순한 외모의 일부가 아니라 신앙과 정체성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삭발은 우리의 자아를 말살하고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지우려는 시도였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개인적이고 종교적인 가치를 모독하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머리카락을 잃는 순간 내가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의 모습은 낯설고 공허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간성을 제거하고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한 생존자의 말처럼 내 머리카락은 나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은 나를 다른 소녀들과 구분지어 주는 것이었어요. 머리카락을 빼앗기는 것은 나를 더 이상 나 자신으로 느끼지 못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신체 수색은 우리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비인간적으로 만들기 위해 자행되었습니다. 모든 신체 부위, 심지어 내부까지도 탐색당하며 숨겨진 물품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이 행위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가축처럼 취급당했고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듯 했습니다.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수용소의 위생 상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변소는 한정된 수용소 내에서 과도한 인원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대부분의 우리는 배설물 위에서 차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물 공급은 거의 없었으며 손을 씻거나 최소한의 위생조차 유지할 수 없었죠. 이로 인해 이질과 같은 전염병이 빠르게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치료 없이 사망했습니다. 저는 구덩이를 덮고 있던 나무 판자 위에 쪼그리고 앉아야 했습니다. 그 아래는 사람들의 배설물이 가득 차 있었고 작은 실수로도 추락할 위험이 있었죠. 냄새는 코를 찔렀고 바닥은 항상 축축했습니다. 우리는 줄을 서야 했고 무릎까지 배설물에 잠겼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서로를 더럽히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냄새와 광경은 우리의 존재를 더욱 끔찍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물과 질병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감염으로 인해 고열에 시달리며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나치는 우리의 죽음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단지 폐기되어야 할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변소는 때때로 성적 착취의 장소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은 이곳에서 경비원이나 다른 수감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생존을 위해 이런 환경에서 자신의 몸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마저 빼앗아가는 행위였습니다. 밤이 되면 변소 주변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 소리와 절규는 우리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었고 우리는 오직 자신과의 싸움에서 버텨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잔혹함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희망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용소는 인간성이 말살되는 거대한 지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매일매일 죽음을 마주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끔찍했던 그 밤, 저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끔찍한 악몽은 제 영혼 깊숙한 곳에 깊이 각인되어 평생 동안 저를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입니다. 몇 명의 낯선 남성들이 억지로 저를 끌고 어둡고 좁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의 완력은 너무나 거셌고 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졌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마치 벼랑 끝에 내몰린 심정으로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짐승처럼 제게 달려들어 쉴 새 없이 저를 짓밟고 무참히 성폭행했습니다. 저는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멈춰달라고 목이 터져라 애원했지만 그들의 귀에는 아무런 울림도 그 어떤 자비심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제 처절한 비명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가득 채웠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잔혹하고 흉포하게 저를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닥치라고 역겹고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들의 탁한 눈에는 인간적인 감정이라고는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역겨운 욕망과 잔인한 심성이 뒤섞인 섬뜩한 광기만이 번뜩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악마를 보았습니다. 그들 중 가장 덩치가 크고 악독해 보이는 한 남자는 저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리더니 마치 짐승의 목을 비틀어 자르듯 저를 산산이 갈갈이 찢어 반으로 갈라버리겠다고 끔찍하게 협박했습니다. 그의 혓바닥을 날름거리는 역겨운 입에서 나오는 끔찍한 말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매 순간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저는 극도의 두려움에 질려 온몸을 덜덜 떨었고 제 두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흘러내렸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저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성과 가치를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 끔찍하고 수치스럽고 무서운 기억들은 지울 수 없는 악몽처럼 끊임없이 되살아나 끔찍하게 저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완전히 말살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잔혹하고 야만적인 행위는 우리의 연약한 몸뚱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수한 영혼까지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공동체 전체를 심리적으로 파괴하려는 악랄한 전략적 도구로 끔찍한 성적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치의 교활하고 잔인무도한 악랄한 심리전의 극히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끈끈했던 가족들 사이의 관계를 무참히 깨뜨리고 어렵게 쌓아 올린 공동체 내부의 신뢰를 송두리째 약화시키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 명의 가련한 여성이 당한 끔찍한 폭력은 마치 치명적인 바이러스처럼 우리 공동체 전체에 걷잡을 수 없이 절망과 짙은 불신을 퍼뜨렸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서로를 의지하고 위로하며 고통을 분담해야 했지만 그들은 우리의 무너진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우리가 서로에게서 조그마한 위안과 안식처를 찾는 것조차 잔인하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냘픈 희망을 꺾고 서로를 불신하고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비참한 삶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앙상하게 뼈만 앙상하게 남은 마른 몸을 간신히 이끌고 일어나 살을 내는 듯한 추위 속에서 저물을 받아야 했습니다. 차가운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혹독한 겨울에도 제대로 된 따뜻한 옷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짐승처럼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잔혹한 간수들은 조금이라도 늦거나 흐트러진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가차없이 잔혹하게 구타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들의 차갑고 냉정한 눈에는 우리를 인간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찮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수용소의 식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고 열악했습니다. 맹물처럼 멀겋게 끓인 수프에는 온갖 벌레와 역겨운 이물질이 둥둥 떠다녔고 마치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은 빵은 푸른 곰팡이가 흉측하게 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억지로 그것마저 개걸스럽게 마구 먹어치워야 했습니다. 끔찍한 배고픔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괴롭혔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굶주린 짐승처럼 먹을 것을 찾아 필사적으로 헤맸습니다. 견디기 힘든 강제 노동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우리는 쉴 새 없이 무거운 돌덩이를 억지로 옮기거나 질척거리는 진흙탕 속에서 하루 종일 고된 삽질을 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빠지거나 쓰러지면 악독한 간수들은 인정사정 없이 가차없이 채찍질을 해댔습니다. 힘없는 많은 사람들이 탈진과 극심한 영양실조로 쓰러져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앙상한 시신은 아무렇게나 팽개쳐져 쌓여졌고 마치 길가의 쓰레기처럼 더럽게 취급되었습니다. 기나긴 밤이 되면 우리는 비좁고 습하고 더러운 막사로 간신히 돌아왔습니다. 막사 안에는 수십 명의 지친 사람들이 다닥다닥 빽빽하게 붙어 잠을 잤습니다. 씻을 깨끗한 물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온몸이 땀과 먼지로 더러웠고 몸에서는 끔찍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이와 벼룩은 끊임없이 우리의 피를 빨아먹으며 괴롭혔고 우리는 밤새도록 끔찍한 가려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항상 우리 곁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가스실로 끌려가 무참히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잔혹한 간수들은 수시로 우리를 무작위로 불러내어 가스실로 보낼 희생자들을 무작위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차갑게 식은 눈빛은 마치 냉혹한 사형 집행인과 같았고, 우리는 그저 숨만 겨우 쉬는 죽음을 기다리는 가엾은 죄수들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갑작스러운 생이별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부였던 사랑하는 가족들과 강제로 슬프게 헤어져야 했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생사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비참하게 죽었고, 일부는 견디기 힘든 강제 노동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끔찍한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가슴속 깊이 슬픔을 억누르고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내야 했습니다. 수용소 내에서의 성적 학대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된 비인간적인 만행이었죠. 우리는 수용소 지휘관과 그들의 직원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혹은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성적으로 착취당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보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것은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성적 관계를 갖도록 강요당하거나 공개적인 성적 학대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수감자들에게는 공포와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강제로 알몸 상태로 세워져 채찍질을 당하거나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상다반사였습니다. 심지어 다른 수감자들이 수용소 직원들에 의해 우리를 억지로 성관계를 갖게 하도록 강요당하는 끔찍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을 이중으로 고통받게 하고 수감자들 사이에 유대와 인간성을 파괴하려는 나치의 잔혹한 전략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고 인간성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듯 했습니다. 서로를 돕기는커녕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게 만들었죠. 나치의 목적은 유대인 공동체 자체를 내면에서부터 붕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스카지스코 카미엔나 수용소의 사례는 성적 학대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곳에서는 성적 학대가 너무나 만연하여 심지어 수용소 문화 행사의 일부로 공개적으로 진행되기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수용소의 지도부는 수감자들을 정기적으로 강제 성폭행했으며 수많은 장교들이 이에 가담했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들은 성적 유린을 하나의 놀이처럼 여겼고 우리의 고통을 자신들의 쾌락으로 삼았습니다. 나치의 이러한 잔혹 행위는 유대인 혈통과 후손 자체를 파괴하려는 광범위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임신한 여성조차 예외가 아니었으며 임신 여부는 곧 죽음의 선고가 되었죠. 이는 단순히 성적 폭력을 넘어 유대인 민족 전체의 절멸을 꾀하는 나치의 궁극적인 목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수용소 내에서 여성의 몸은 생명 탄생의 근원이 아닌 통제와 파괴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종의 보존을 막기 위한 실험 대상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출산을 막기 위한 강제 불임 수술과 생체 실험은 일상적으로 자행되었고 우리의 육체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치의 소나기에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이르마 그라이제, 아우슈비츠의 아름다운 야수라고 불렸던 그 여자는 우리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녀는 여성 수감자들의 가슴을 집중적으로 채찍으로 때려 상처가 터지고 곪게 만들었으며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즐겼다는 증언이 많았죠. 그녀는 종종 우리의 알몸 상태를 지켜보며 비인간적인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라이제는 젊고 매력적인 외모와는 달리 극도로 잔인한 행동으로 악명이 높았어요. 라벤스부리크의 헤르민 브라운슈타이너, 라벤스부리크의 앞말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이 여자는 무거운 채찍으로 우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그녀의 채찍질은 단순히 고통을 주는 것을 넘어 일부 수감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비명을 즐겼어요. 도로테아 첸츠 역시 라벤스부리크 수용소의 감시관으로 우리에게 극심한 가혹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녀는 알몸 상태의 우리를 채찍질하며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모습을 즐겼다고 전해졌죠. 빈츠는 우리를 끊임없이 모욕하고 비하하며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그녀의 행위는 육체적 학대와 더불어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철저히 파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나치 이데올로기에 세뇌되어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조차 상실한 듯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단지 해충이나 도구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트레블링카의 입안대 마냥 끔찍한 입안으로 알려진 그는 유대인 여성들에게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우리를 공공연히 모욕하고 심리적으로 완전히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잔혹한 행위를 일삼았어요. 특히 그는 우리를 고문하며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게 했고 심지어 생식기를 칼로 찌르는 등의 극악무도한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들었습니다. 대마냐는 종종 우리를 집단 앞에서 굴욕적으로 다루고 우리의 비명을 즐기며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그는 강제로 우리를 알몸 상태로 줄 세우고 성적 대상을 직접 고르곤 했습니다. 이러한 학대는 단순한 신체적 폭력을 넘어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과시하고 피해자들의 인간성을 완전히 말살하려 했습니다. 사소한 이유로 유대인 여성들을 처형하기 전에도 강제로 성폭력을 가하며 끊임없이 고통과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총망라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하고 비열한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죠.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자행된 인체 실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성과 비인간성을 드러냈습니다. 독일군 병사들은 단순히 여성의 몸을 학대하는 것을 넘어 심지어 가슴이 처지지 않았다는 비상식적인 이유로 여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독일군 내부에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으며 이는 나치 정권의 뿌리 깊은 여성 혐오와 생명 경시 사상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들에게 우리는 단지 실험 재료일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우리의 생명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이는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최악의 만행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와 다하우 같은 수용소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극악무도한 생체 실험이 가해졌습니다. 이는 과학적 연구라는 허울 아래 인간성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의도를 가졌습니다. 남성 수감자들에게는 생식기 고문 및 절단, 저체온증 및 동상 실험 등이 자행되었습니다. 이 실험들은 대부분 마취 없이 진행되었고 극한의 고통 속에 대부분의 실험 대상자들은 사망하거나 회복 불능 상태가 되었죠. 생식기가 훼손된 채 고통 속에 신음하는 남성들의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혹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실험의 흔적으로 가득했고 그들의 눈빛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끌려간 곳, 차가운 철문이 닫히고 내 삶은 한순간에 암흑 속에 갇혔습니다. 이곳 아우슈비츠는 더 이상 인간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와 코를 찌르는 시체 타는 냄새는 나의 영혼을 좀먹어 들어갔습니다. 나는 악명 높은 클라우베르크 박사의 불임 실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취도 없이 낡고 녹슨 수술 도구가 내 몸을 헤집고 들어올 때마다, 자궁에 포르말린이 주입될 때마다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정신을 잃을 것 같았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엑스레이 기계가 내 뼈 속까지 꿰뚫는 듯한 섬뜩한 공포는 차라리 죽음을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여성성은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히고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이를 낳고 그 작고 소중한 생명을 품에 안으며 엄마가 되는 것은 여성에게 가장 신성하고 축복받은 경험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나의 자궁을, 생명을 잉태하고 보존해야 할 신성한 장기가 아니라 나치 의사들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실험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수용소에 갇히기 전 나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예쁜 아기를 낳아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아름다운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계획하며 작은 행복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꿈과 희망은 잔혹하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의 미래는, 나의 존재는 무의미해진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맹겔레 박사가 쌍둥이들을 실험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마치 장난감을 분해하듯 그들의 팔다리를 자르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아이들의 장기를 적출하며 낄낄거렸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은 내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밤마다 악몽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아이들의 비명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설포나미드 실험은 또 다른 잊을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칼로 내 다리에 일부러 깊은 상처를 내고 각종 세균을 감염시킨 후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신약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뼈와 근육이 썩어 들어가는 듯한 고통 속에서 나는 신음조차 제대로 낼 수 없었습니다. 상처에서는 고름이 터져 나오고 악취가 진동했지만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뼈 이식 실험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산 채로 뼈를 잘라내고 다른 사람의 뼈를 이식하는 과정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나의 뼈가 잘려나가는 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 여성 수감자들에게는 출산과 생명 탄생의 신비와 관련된 잔혹한 실험들이 비일비재하게 자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강제 불임 시술과 자궁 제거 수술의 주된 대상이었고, 나치 의사들의 비인간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실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생체 실험실의 모르모트처럼 우리는 그들의 가학적인 탐구의 대상이었습니다. 나는 그날을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마취 없이 수술대에 눕혀졌던 그 끔찍한 기억은 나의 영혼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차가운 금속 도구가 내 몸을 헤집는 고통은 너무나 선명해서 아직도 몸서리 쳐집니다. 뼈와 살을 찢는 듯한 고통 속에서 나는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 비명 대신 나의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의사는 나의 극심한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갑고 무감각한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마치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선 영혼의 파괴를 느꼈습니다. 나의 여성성은, 나의 미래는, 나의 모든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러한 반인륜적인 실험들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영혼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우리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꿈속에서도 그들의 잔혹한 손길과 차가운 칼날이 나를 덮쳐왔습니다. 낮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로를 마주하며 고통을 감춘 채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워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치 의사들은 이러한 시험들을 생체 연구라는 그들만의 궤변으로 포장하며 자신들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의 잔혹함과 살인, 행위를 과학적인 탐구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감추려 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인류의 발전을 위한 숭고한 연구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인간 생명에 대한 극도의 경멸과 오만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대부분의 실험은 피실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취조차 없이 잔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고통은 온전히 우리의 몫이었고 우리는 그들의 잔혹한 실험의 산증인이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고 거의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해부되고 우리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고문당하며 그들의 광기와 잔혹한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10번 블록에서는 1942년 12월부터 여성 불임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보안을 위해 창문이 막힌 밀폐된 공간에서 수백 명의 여성들이 좁은 방에 밀집 수용되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카를 클라우베르크 교수는 여성 호르몬 연구로 명성을 얻었지만 강제 수용소에서는 자신의 지식을 악용하여 여성들에게 불임 시술을 자행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힘너에게 하루에 1000명의 여성에게 불임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라벤스브리크 수용소에서는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설파제를 이용한 인체 실험도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인종우생학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우리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고 우리의 고통을 즐기며 마치 벌레를 다루듯 우리를 다루었습니다. 히틀러의 인종우월주의 사상은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고 특히 유대인, 집시, 폴란드인 등 소수 민족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지옥 같은 현실을 선사했습니다. 나치의 우생학 정책은 1933년 유전적 질환이 있는 자손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정신병자, 간질 환자, 맹인, 귀머거리, 심지어 알코올 중독자 등 사회적으로 열등하다고 낙인 찍힌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나치가 자신들의 순수한 아리아 인종이라는 망상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해진 인류에 대한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이 모든 잔혹함과 비인도적인 행위는 인류의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치욕스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뉘른베르크 강령이 인류에게
가르친 자발적인 동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차가운 수술대에 묶여 알 수 없는 주사를 맞고 알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겪고도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벌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밤 나는 침상에 누워 창문 밖의 깊은 어둠을 응시합니다. 저 너머에는 내가 꿈꾸던 자유가 있고 꺼지지 않는 희망이 있고 평범하고 소박했지만 행복했던 나의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죽음과 절망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비참하게 짓밟힌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살아남은 자로서 이 끔찍하고 잔혹한 진실을 온 세상에 증언해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 땅에 반복되지 않도록 나는 나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그리고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희생자들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온 세상에 알려지고 영원히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나치의 잔혹함에 맞서 싸운 무력한 존재들이었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존엄성은 그 어떤 폭력과 억압으로도 결코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모든 인류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무한한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뼈아픈 경고가 될 것이며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